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5년 만에 한 번씩 검토되는 통화정책 프레임워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투자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준은 기본적으로 2% 물가를 타겟하여 통화정책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차트인데요. 물가가 2%인 자리를 빨간색 선으로 그어봤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자리보다 물가가 아래에 있으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시중에 돈을 공급하면서 물가를 끄집어 올리고요. 반대로 이 자리보다 물가가 높은 곳에 있으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시중으로부터 돈을 흡수하면서 물가를 끄집어 내립니다. 어디에서 할까요? 바로 연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당시에 물가가 이렇게 뚝 떨어지자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급속도로 단행하였고요. 그 이후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찾아오자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이렇게 끄집어 내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 2020년 8월 달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때 코로나 위기가 터지면서 미국 경제가 매우 좋지 않았었죠. 그래서 저금리를 최대한 오래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파월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정책을 발표합니다. 바로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정책을 발표하죠. 지금까지는 물가 2%를 기준 삼아 이것보다 물가가 위로 오르면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바로 물가를 때려잡았는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팅은 2%라는 물가 기준을 단순히 현 시점으로 보지 않고 일정한 기간 동안의 평균 물가로 보고 이것을 기준 삼아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1년 동안 인플레가 0%였다면 앞으로 1년 동안 4% 수준으로 유지되어 평균치가 2%를 넘지 않으면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물가가 4%인데 과거에 0%였었던 적도 감안해서 평균 삼아서 물가를 고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의 문제점은 어느 정도 기간을 평균 삼아 물가를 평가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연준 위원들이 모여서 그때그때 상황 봐서 평균 물가를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파월은 일시적 인플레라는 말을 써가면서 금리 인상을 최대한 늦췄었고 우리에게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었죠. 그런데 이러한 평균 인플레 타겟팅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요. 현재 물가가 2.8%입니다. 그렇다면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물가를 2%까지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기준금리를 2025년에 2번 정도 내린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최근 점도표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죠. 그 근거가 바로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팅에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높아 보이지만 과거 코로나 이전 상황을 보면 그때에는 저물가 상황이었거든요. 40년간의 긴 시간을 평균하여 물가를 계산하면 아마도 지금의 2.8%보다는 물가가 더 내려가긴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 지표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은 지금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내렸지 올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유럽도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고요. 캐나다도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고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가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를 내리기 위해서 최대한 과거에 낮았었던 물가를 끄집어 와서 최대한 평균 물가를 낮춰 잡음으로써 금리 인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물가 봐봐. 높아 보이긴 한데 과거 40년간의 평균 물가를 계산하면 그래도 2%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금리 인하할 수 있어. 이러한 논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가가 높기 때문에 대놓고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없고 천천히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이죠. 이것은 작년 11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연준에서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재검토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2025년 1월 달 연준 회의에서 재검토를 시작하고 그 이후 5월 달에는 연준 외부 인사와 패널들을 초청해서 학술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늦은 여름까지 검토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늦은 여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8월 달에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서 해당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까요? 5년 전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팅도 2020년 8월 달 잭슨홀 미팅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비슷한 형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연준에서 이번에는 2% 인플레이션 목표를 초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연준의 물가 목표치가 2%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2% 아래로 물가를 내리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 위기 같은 위기 상황이 한 번은 나와줘야 2% 아래로 내려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프레임워크 재검토를 통해 연준의 물가 목표가 2%가 아닌
2.5% 혹은 3%로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연준은 이것에 초점을 두지 않겠다고 했었는데요. 이것은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물가가 지속적으로 3% 부근에서 나온다면 연준이 물가 타겟치를 충분히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연준이 2% 인플레이션 목표는 초점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했지 이것을 아예 건들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인플레이션 타겟치가 2.5%, 3% 이렇게 높아지면 연준은 지금의 금리 인하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논리를 하나 장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10년 이상 유지해온 연준의 정책이 만약에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과거에 15년 전, 14년 전 그때 당시 S&P 500 지수의 주봉 차트입니다. 과거에는 중앙은행에 공식적인 물가 목표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2012년 1월 달에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2% 인플레 목표를 공식화하면서 그때에는 증시가 이렇게 올랐었네요. 그때에는 물가가 2%보다 낮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혹은 저금리 유지를 기대하면서 증시가 이렇게 급등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물가 타겟치를 조금 높인다면 시장에서 약간의 혼선 올 것 같습니다. 이거 뭐야 연준 물가 잡는다고 너 계속 말했잖아. 물가 잡는 거 포기했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지난 몇 년간 물가 잡겠다고 외쳐온 파월이 공식적으로 물가 잡는 것을 포기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혼란과 함께 일시적인 증시 조정이 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깨닫고 증시는 다시 쭉쭉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과거에 2013, 14, 15 이때처럼 이렇게 오를지 이것은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때에는 2008년 금융위기로 시장과 경제 모두가 무너졌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무너진 상황에서 경제가 회복하는 단계였었기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V자로 급반등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시가 어느 정도 오를지 이것은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잭슨홀 미팅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잭슨홀 미팅은 과거와 다른 무언가 큰 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020년에는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팅 발표를 통해서 증시를 전체적으로 끄집어 올렸었다면 이번에는 물가 타겟치 변경을 통해서 증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연준의 목표는 증시를 끄집어 올리는 게 아닙니다. 물가를 잡으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장의 한 축이 무너질까 말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의 일정 부분을 희생하면서 성장을 다시 한번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물가 목표치 변경 이것이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